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을 디지털 파트너 DWD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 생활. 이번 시간에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담당자님들 올해도 제한된 예산 쪼개서 분배하시고 그 매번 새로 내려오는 두꺼운 지침 확인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현장에서는 정말 전쟁 같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26년 지침서를 줄줄 읽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하고 강조된 부분, 그 중점 제공 서비스하고 아주 디테일한 현장 평가 도구들을 실무 관리자 관점에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교육하시고 현장의 돌봄 체계를 세팅해야 하는 우리 시군구 담당자님들께 꼭 필요한 그야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이트만 모아봤습니다. 사실 현장 상황을 고려해보면요. 정책이 겉돌지 않고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글자를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아, 글자 이면의 목적을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면의 목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침서에 담긴 수많은 숫자들, 그리고 체크리스트들이 현장 생활지원사분들의 손끝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들이 우리 지자체의 복지 예산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2026년 지침을 들여다보면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 가지 큰 줄기가 확연히 눈에 띕니다. 네, 세 가지 축이 있죠. 첫 번째가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낙상 예방 중심의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고위험군 특화 지원 서비스인데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복지행정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사후 대응에서 사전 방어로 확 넘어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지침서 전면에 배치된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퇴원 환자 지원을 예로 들어보죠. 네, 퇴원 환자 지원이요? 어르신들이 골절이라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는 바로 그 시기가 있습니다. 돌봄 생태계에서는 이때가 가장 치명적인 단절 구간이거든요. 아, 병원에서는 케어를 받다가 집에 오면 갑자기 붕 뜨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때 제대로 된 영양관리나 가사 지원 혹은 병원 동행 같은 밀착 돌봄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다시 나빠지시겠죠? 네. 어르신들은 자택에서의 삶을 포기하시고 바로 장기 요양 상태로 진입해서 요양원 등에 입소하시게 될 확률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퇴원하셨으니까 며칠 도와드려야지 이런 가벼운 개념이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넘어가기 전 그 돌봄의 공백을 메고 막대한 장기 요양 비용의 발생을 막아내는 최후의 저지선인 셈입니다. 어르신 삶의 질 하락도 막아내고 예산도 아끼는 진짜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네요. 네. 게다가 데이터를 보면 이 박어선의 중요성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노년층 손상 원인의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교통사고인가요? 바로 불악과 낙상입니다. 아, 낙상. 네, 집안에서 넘어지시는 거. 맞습니다. 뼈가 이미 많이 약해지신 상태에서 집안에서의 낙상은 곧 치명적인 와상 상태로 직결됩니다. 침대에 누워만 계셔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치명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축, 일상생활 지원이 단순히 청소나 식사를 도와드리는 가사노동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낙상 예방 중심이라고 딱 박혀 있는 거군요. 네, 주거 환경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일종의 예방의학적 차원으로 그 위상에 확 격상된 것이죠. 진짜 그림이 맞춰지네요. 거기에 세 번째 축인 특화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지는 거고요.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체계. 맞습니다. 철저하게 방어선을 구축하는 큰 그림이죠. 확실히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큰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실무는 디테일이죠. 저희가 보통 행정 서류상으로만 보던 그 진단 도구들, 평가 도구들 있잖아요. 이번 지침서에 수록된 이 도구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친밀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아마 우리 담당자님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먼저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실내 낙상 위험 환경 체크리스트부터 좀 들여다보죠. 총 20문항으로 100점 만점이던데요. 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집안 구조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의 물리적 환경은 기본이고요. 네네. 조명의 밝기, 심지어 착용하고 있는 의복과 신발의 상태까지 매우 세분화해서 관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보면서 감탄했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문턱이 있는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같은 좀 뻔한 질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18번 문항을 보면요. 평소 옷이 무겁거나 바짓단이 끌리고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다? 이걸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번 문항에서는 안경은 시력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게 닦여 있지 않다. 이것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두셨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현장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 보시면서 안경알 더러운 것까지 체크하라고 또 서류 작업 하나 늘었네 하고 한숨을 푹 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의 업무 부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20개짜리 체크리스트를 현장에 제대로 한번 세팅해두는 것이요. 오히려 연말에 폭증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 예산 펑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긴급 의료비 예산을 막는 무기다. 네, 낙상의 원인은 바닥이 미끄럽다는 물리적 환경 요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좋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둬도요. 옷이 너무 무거워서 행동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더러운 안경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이런 개인의 신체적 요인이 방치되면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매트 탓이 아니라 안경 탓에 넘어지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님들은 이 디테일이 단순한 행정 요식행위가 아니라 입체적인 예방 스크리닝이라는 점을 생활지원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와, 물리적 환경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조건을 동시에 교차 검증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네요. 네, 생명을 구하는 체크리스트죠. 자, 신체와 환경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어르신들의 인지 상태를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반기별로 1회씩 진행하는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 상태 검사, 이른바 MMSE-DS입니다. 네, MMSEDS죠. 올해가 몇 년도인지 묻거나 나무, 자동차, 모자 이런 단어를 기억하게 하는 30점 만점의 검사잖아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검사의 진단검사 의뢰 기준 점수표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하다고요? 그냥 점수 넘으면 치매, 아니면 정상 이런 거 아닌가요? 매뉴얼의 표를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몇 점 이하면 치매 의심이라는 일괄적인 컷오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연령과 교육 연수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평가 기준선이 확연히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60대부터 80세 이상까지 4구간으로 나뉘고요. 네. 학력은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무학 수준부터 13년 이상의 대졸 수준까지 4구간으로 나뉘어 있죠. 나이와 학력에 따라 커트라인이 다르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실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네, 지침서의 기준표를 바탕으로 아주 극적인 대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이면서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신 무학 여성 어르신의 경우를 보죠. 네네. 이분들은 검사 결과가 16점 미만일 때 진단검사를 의뢰합니다. 반면에 60대이면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점수 기준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한 20점 되나요? 무려 26점 미만이면 의료 대상이 됩니다. 네, 26점요? 네, 최대 10점이라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죠. 이는 치매 의심으로 전문기관에 연계된다는 거네요. 아니, 왜 이런 기준표를 쓴 건가요?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예비능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지적 예비능요? 네, 평생 고등교육을 받고 복잡한 지적 활동을 해온 분들은 뇌의 다양한 우회 신경망이 이미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는 치매가 꽤 진행되어서 뇌에 손상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풍부한 어휘력과 과거의 지식을 활용해버리는 겁니다. 정답을 유추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간이검사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버리는 이른바 위음성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반대로 교육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치매가 아닌데도 단순히 이런 시험 문항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고요. 와,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개인이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 그 환경을 온전히 인정해준다는 점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도구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이 단순히 똑같은 시험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각자의 출발선을 맞춰주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배웁니다. 자, 몸과 머리를 다 챙겼으니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게 있죠?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소리 없는 위협, 바로 우울증 척도 검사 PHQ-9이 남아 있습니다. 네, PHQ-9입니다. 이 역시 반기별 1회 진행되는데 지난 2주간 기분이 가라앉았는지 수면이나 식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9개 문항으로 묻더라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우울 선별 검사가 단순한 설문조사지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 지역사회의 고독사나 노인 자살을 막기 위한 초기 개입 스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초기 개입 스위치요? 특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9번 문항은 지자체 위기 대응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네, 그건 진짜 당장 달려가야 하는 신호네요. 네, 점수에 따라 0에서 4점은 정상, 5에서 9점은 가벼운 우울, 10에서 19점은 중간 정도, 20에서 27점은 심한 우울로 분류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지자체 실무자들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딜레마요? 어떤 부분이죠? 아, 솔직히 우리 시군구 돌봄 예산이나 전담 인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관리해야 할 어르신은 수천 명인데. 맞습니다. 20점 이상 나오는 심한 우울 환자분들 먼저 병원에 연계하고 챙기기도 버거운 게 현실일 텐데요. 그 5에서 9점 사이의 경증 단계까지 행정력이 다 미치긴 어렵지 않을까요? 행정 현장의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지침소의 초기 개입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네. 5에서 9점인 가벼운 우울 단계에서부터 이미 가까운 지역센터나 전문기관 방문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경증부터 챙기라는데 현장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요구 아닌가요? 단기적인 행정력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가장 확실한 예산 절감 및 위기방어책이기 때문입니다. 경증 우울증을 잡는 게 예산을 아끼는 길이다. 네. 다소 경미해 보여도 노년층의 우울감은 신체적 면역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밥맛이 없으니 식사를 거르시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요.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군요. 결국 이게 다른 기저질환을 악화시켜서 더 큰 사회적 비용, 즉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거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아하, 그렇네요. 따라서 우리 담당자님들은 우리 지자체의 돌봄 시스템이 20점이 넘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만 소방수처럼 투입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불 끌 때만 가는 게 아닌지 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5점에서 9점 사이에 초기 우울 징후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동네 의원이나 복지관의 자조 모임으로 부드럽게 연결해줄 동네 단위의 촘촘한 자원 연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지표로 이 도구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정교한 진단 도구들로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도 체크하고 학력을 보정한 치매 선별도 하고 우울감까지 파악했다면요. 네. 이제 이걸 실제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이겠죠. 2026년 지침서에 명시된 7대 서비스 영역을 바탕으로 이 조각들을 현장에 어떻게 조합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첫 번째 안전지원 영역을 보니까요. 단순 방문이나 전화 안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AI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AI가 들어갔죠. 우리 담당자님들 폭설이 내린 산간 지역이나 집중호우로 길이 끊긴 외곽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발이 묶였을 때 이 AI 시스템이 어르신들의 전력 사용량이나 움직임을 감지해서 위기를 나가내는 완벽한 백업 요원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 복지의 물리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아주 훌륭한 사례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참여 지원 영역의 변화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사회 참여 지원이요? 어떻게 변했나요? 과거처럼 강사가 와서 노래교실을 하고 끝나는 수동적인 평생교육이 아닙니다. 이용자 주도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자조 모임이요? 어르신들끼리 모이는 거요? 네, 어르신들 스스로 취미나 목적을 가진 소그룹을 구성하게 해서 자립력과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거죠. 아까 우울증 척도에서 5점에서 9점을 받은 초기 우울 어르신들이 바로 이런 자조 모임에 우선적으로 합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게 진단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진짜 설계가 치밀하네요. 세 번째 생활교육 지원은
신체적 영양교육과 정신적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일상생활 지원 영역을 보면서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요? 외출 동행이나 식사, 청소를 도와드리는 건데 매뉴얼에 아주 단호한 원칙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용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지양한다. 솔직히 돌봄이라고 하면 그냥 어르신들 편하게 싹 다 대신해 드리는 걸 상상했거든요. 매우 예리하게 포착하셨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시군구 담당자님들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가장 교육하고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 어려운가요? 현장에서는 어르신이 느리게 아주 천천히 청소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보다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10분 만에 뚝딱 해치워버리는 게 훨씬 속편하고 쉽거든요. 아, 맞아요. 솔직히 제가 현장 직원이어도 속 터져서 그냥 제가 다 해드릴 것 같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야, 내 나라 세금으로 온 사람이 왜 일은 나한테 시켜? 하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돌봄의 진짜 철학이 요구됩니다. 돌봄의 철학이요? 무조건적인 조력과 대신해주기는 어르신의 잔존 기능, 즉 아직 스스로 엄적일 수 있는 근력이나 판단력을 급격히 퇴화시켜버립니다. 안 쓰면 굳어버리니까요? 네, 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존성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밥 한 숟가락을 푸더라도 본인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도록 지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과 자립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와, 셀프케어를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라는 점을 현장에 꼭 전파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스스로 하시게끔 꼭 참고 지켜봐주고 독려하는 것. 그 인내의 시간이 곧 어르신의 근력이 되는 거네요. 진짜 감동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지침서에 숨겨진 철학이죠. 이어서 다섯 번째 특화 지원은 앞서 말한 PHQ 나임 검사 등에서 위기 신호가 포착된 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연계이고요. 여섯 번째는 서론에서 강조했던 퇴원 환자를 위한 일상회복 패키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지역사회의 비공식 자원을 발굴하는 연계 서비스인데요. 이는 현재 지자체의 돌봄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담당자님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현장을 총괄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군구가 가진 돌봄 자원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펼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 후원금, 종교단체 봉사, 병원 연계망 같은 자원들이 이 7가지 카테고리 중 과연 어디에 쏠려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아, 쏠림 현상이요? 네, 연말연시에 쌀이나 김치를 드리는 생활용품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작 고위험군을 위한 우울증 특화 상담센터나 스스로 자립을 연습할 수 있는 자조 모임 공간 지원은 텅 비어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죠. 아,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쌀은 많은데 상담할 공간은 없는 그런 불균형. 맞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쏠려있는 재원을 재조정하고 비어있는 그물코를 찾아내 엮어주는 것이 바로 실무관리자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정말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낙상 위험 환경 체크리스트의 섬세함, 학력과 살아온 삶을 존중하는 치매 선별 도구, 초기 개입의 스위치가 되는 우울증 척도 검사, 그리고 잔존 능력을 지켜내는 7대 서비스 영역까지. 네, 다 짚어봤죠? 이 모든 것들이 행정 시스템의 귀찮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일상과 생명을 지탱하는 튼튼한 교각이라는 사실을 우리 담당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체일선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맞물리게 하시는 우리 지자체 담당자님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도 깊이 응원합니다. 자, 이제 맺은말을 드릴 시간인데요. 그 직전에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오늘 퇴근길 차 안에서 혹은 꿀 같은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꼭 한번 혼자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 기억력 감퇴 수준, 우울증 척도 데이터, 그리고 AI 안부 확인 기록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년, 5년 동안 우리 시군구 전산 시스템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데이터가 되겠죠?
만약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어르신이 스스로 우울감이나 인지저하를 자각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행동 패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복지 담당자에게 가장 적절한 개입 타이밍을 알람으로 딱 띄워준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미래죠. 우리 지자체는 이 거대한 돌봄 데이터를 어떻게 미래 예측형 복지로 진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장의 치열한 고민 속에서 쌓여가는 그 데이터들이 단순한 아카이빙을 넘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고 생명을 구하는 가장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최전선에 바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을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